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웃라이어대에서 발표를 맡은 A반 3-1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발표는 아웃라이어에 대한 건데요. 먼저 목차부터 하면 작가 소개, 그리고 내용 소개,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정의랑 그다음 1부의 기회에 대한 내용, 그리고 2부의 유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반론, 그다음에 아웃라이어에 대한 저희 주의 최종 의견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입니다. 잠시만, 컴퓨터 멈춰주세요. 네, 시작할게요. 말콤 글래드웰은 영국 출신의 저널리스트인데요. 수학자인 아버지와 심리치료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대학은 역사학을 전공했고요. 역사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1982년도에 저널리즘 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계기가 이제 언론인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고요. 책에 항상 롤모델은 책을 집필하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다음 내용 소개입니다. 아웃라이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본체에서 분리되거나 따로 분류되어 있는 물건을 뜻하는데요. 이 책에서의 의미는 이제 보통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 예시의 그림을 보시면 초록 사과들 가운데 빨간 사과가 있는데요. 이 빨간 사과가 아웃라이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부의 처음은 이제 마태복음 효과로 시작을 하는데요.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라는 25장 29절의 말을 인용해서 나오는 건데 아이스하키의 종주국인 캐나다의 선수 명단을 한번 살펴보니까 연초에 출생한 선수들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스하키 선수를 처음에 선출을 할 때 연초에 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초에 빨리 태어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1월에 출생한 사람이 9월에 출생한 사람보다 거의 8개월가량의 훈련을 더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만큼 더 많은 훈련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누적적인 이득이 생겨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선수로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1번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특정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공은 재능보다는 조금 노력에 치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비틀즈에 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무명 출신인 비틀즈가 이제 여러 바와 가게를 전전하면서 공연을 하게 되고 그 공연을 위해 연습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누적된 시간이 1만 시간에 도달했을 때 이제 비틀즈는 세상에서 유명한 가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이제 위기에 빠진 천재들입니다.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성장한 환경과 기회의 영향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사례는 IQ 210을 가진 김웅영 씨입니다. 김웅영 씨는 제 사진은 준비를 못했는데 그분은 태어나서 5살 만에 미적분을 하시고 글을 짓기도 해서 나중에 이제 나사로도 스카웃이 되어가지고 미국 석박사 학위까지 땄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학위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다시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조금 적응을 하지 못한 케이스가 되어서 결국 지금은 그냥 지방대 전문 교수로만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음은 랭건과 오펜하이머의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랭건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김웅영 씨처럼 천재의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됐고 주위에서 이제 무관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농부로 하게 되고, 근데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랭건보다는 좀 지극히 평범한 두뇌를 가졌지만 유복한 가정에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결과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계기를 주는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혼자서는 이제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또 천재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셉 플롭에게 배우는 3가지 교훈인데요. 조셉 플롭의 경우에는 이제 외모도 조금 뚱뚱하고 부족한
평범한 외모고 그리고 가난 속에서 성장을 하는 케이스인데 처음 이제 그가 성공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유태인이라는 정체성. 처음에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좀 놀림을 받았고 그 놀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음지에서 열심히 이제 갈고 닦은 결과 이제 변호사라는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통계학적 행운이 있는데 통계학적 행운이 이제 대공황 시대에 그가 태어났는데 대공황 시대가 거치고 나면 이제 전쟁이든 대공황을 거치고 나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급격하게 올라간 출산율 그 시대에 이제 그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제 그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 지금은 좀 경우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내가 이것을 성공하고 싶고 하고 싶다, 해내고 싶다라고 열심히 꾸준히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는 이제 세계적인 로펌의 스캐드납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부 내용인데요. 켄터키주 한란의 미스터리입니다. 선조의 경우는 선조의 같은 시대의 그런 그 문화적 배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손은 명예문화라는 그런 문화적 유산에 이제 지배를 당하는 동일한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뭐 우리 지금 청년들이 뭐 6월 민주항쟁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제 발벗고 나서서 행동하는 행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문화적 유산의 힘은 강력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세력이 소멸된 후에도 살아남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의 비밀인데요. 비행기 사고 원인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기체 결함, 날씨, 피로, 위계질서. 그리고 이 내용에서 이제 위계질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국가 내 조직의 위계질서에 따라서 이제 권력 간 쥐수를 PDI로 나타내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의 보잉 747호를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내 조직의 위계 질서가 높을수록, 즉 PDI 지수가 높을수록 비행기 사고율이 높아지고 낮아질수록 낮아진다는, 그러니까 국가 내 조직의 위계 질서와 사고율이 연관된다는 문화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8번째는 아시아인이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인데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워낙 논농사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 수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저수지나 그날의 날씨나 별자리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 5, 6, 7과 같이 이렇게 표에 보시듯이 규칙적인 산술 체계를 상대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어의 경우는 이제 좀 불규칙적인 산술 체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읽는 방법이 조금 규칙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아인들이 수학을 더 잘하게 되었고, 그게 뭐 우리나라 IT 강국이 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조금 꼽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책 내용의 마지막은 마리타에게 찾아온 놀라운 기회인데요. 마리타의 경우는 편모스라에서 외동딸로 태어났고 빈민가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12살에 이제 친구와 함께 우연히 뉴욕시 명문 공립학교 키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경우에는 이제 수학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맨날 며칠을 울며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키프의 그런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교육 아래서 꾸준히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 이제 희한하게 수학 공포증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마리타의 경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그녀가 이제 편부모고 외동딸이고 빈민가 출신이라는 그런 지배하고 있던 문화적 유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회와 문화적 유산에 대한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책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웃라이어에 대한 반론입니다. 먼저 일반 시간의 반론입니다. 일반 시간은 말콤 글래드웰 이외에도 2명의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를 집필하기 전에 먼저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전문 역량의 습득의 의도적 연습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을 인용해서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를 집필을 한 것입니다. 1993년에 발표를 한 이 논문을 보면 독일에서 바이올린을 전공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프로 연주자가 될 학생들은 상위 그룹으로 나누고, 그리고 우수한 연주자가 될 학생들은 중위 그룹, 그리고 국립학교 선생이가 될 학생들은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전 5살부터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 조사를 해본 결과 상위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은 약 1만 시간에 가까운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평범한 학생들은 약 3, 4, 7, 8천 시간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위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약 3, 4천의 연습을 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피아노나 첼로 같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보통으로 연습한 학생들은 보통의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좀 더 연습을 한 학생들은 우수한 실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습 시간이 많은 만큼 그만큼 더 실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더스 에릭슨은 연습한 어느 분야에서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량이 곧 실력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콤 글래드웰 같은 경우는 누구나 1만 시간의 노력을 하면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데,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많은 것을 결정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말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개천이라는 환경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말콤의 아웃라이어를 보면서 말콤의 주장이 틀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성공은 말 그대로 애초에 태어난 천재적 재능과 같은 환경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만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1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픽이라는 그런 책을 다시 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번역을 해서 출간했는데, 부제로는 노력은 왜 우리를 배신하는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력은 왜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릭슨 같은 경우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만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막연히 책을 펴고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의 집중을 하고 이해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만 시간 재발견이라는 책에서는 노력을 크게 두 가지의 노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노력과 의식적인 노력으로 나누고 있는데, 기계적인 노력은 단순히 노력을 이만큼 했으니 그만큼 만족을 한다라는 의식적인 그런 노력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의식적인 노력은 기계적인 노력을 넘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무조건적인 노력이고 기계적인 노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에릭슨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 세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크게 먼저 집중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침대나 소파 같은 자리를 벗어나서 책상에 먼저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드백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먼저 그 전공을 공부한 교수님 같은 분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에릭슨이 강조하는 것은 타고난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집중하기, 피드백, 수정하기를 통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릭슨 이외에도 잭 햄브릭이라는 미국 교수도 논문을 통해서 1만 시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햄브릭은 노력과 선천적 재능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학술 분야에서 노력한 시간이 실력의 차이를 결정짓는 비율이 단 4%에 불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체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20에서 40%에 불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분야든 천재적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최고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햄브릭 교수는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꾸준한 노력이 선천적 재능과 비교를 했을 때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나 환경 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두 가지 언어를 배우는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는 성인이 돼서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습득력이 더 빠르다, 이런 조기 교육의 환경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큰브릭은 두 가지의 심리학 차이로 일반 시간의 법칙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험 심리학은 단순히 우리가 일반 시간에 노력하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차이 심리학은 개별적 차이로 인해서 같은 일반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일반 시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 저희가 올바른 권위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7장에서는 비행기 추락의 단계 문화의 비밀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보통 사람들이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 헷갈려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정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위는 수용자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의지대로 행동하게 되는 기술과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지휘세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강제 또는 지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가장 여기서 큰 차이점은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적용되는 상황별로 장점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봤는데, 가정과 군대, 직장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모는 자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방임주의적으로 내보내두기보다는 자녀를 가르치고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을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국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권위로 인해서 국가적 안보를 위한 긴장감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입니다. 직장은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